안녕하세요. 개념에 기초한 수학다운 수학공부법을 추구하는 세이브 더 매스의 KFC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2022학년 수능 수학의 조정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조정점수도 문제지만은 지난 수능과 2022년 수능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바로 공통교과, 즉 수원수투의 100점이 무려 74점에 달한다는 전체의 4분의 3 비중을 차지하죠. 그죠? 이 공통교과를 문과와 이과가 같이 시험 본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지난 영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과연 문과, 이과 공통 문제를 놓고 시험을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 사실 피해는 아니죠. 그동안 문과만 따로 평가되면서 문과 수학이 꿀을 빨았던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과 학생들 안에서 평가되면서 문과 학생 대비 수능 등급이 그닥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의 공통 문제에 의한 문이과 공통교과 시험 시스템은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문과와 이과가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보면서, 즉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출제된 문제가 공통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과 자연계열 학생의 수학 평균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실시된 4월, 7월, 10월의 모의고사 결과 분석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와 그 다음에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실제로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편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문이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설명하면서 2022학년도 수능 수학 통합 산출에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2020년 모의고사 4월, 7월, 10월에 가역만 간단히 보시면 평균점의 분포가 46.2, 45.6, 53.4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표준 편차는 보십시오. 평균점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비교적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평균점은 올라가고요. 그럼으로써 중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대폭 상승하게 되지만 중하위권 학생은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수의 전체적인 분포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바로 이 등급 컷입니다. 1등급 등급 컷을 보면은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1등급 등급 컷은 올라갑니다. 왜?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는 일정 정도 항상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워지면 전체 평균이 떨어지면서 1등급 등급 컷은 올라갑니다. 이게 표준 점수의 비밀이죠.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올라가고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 점수는 내려가는 게 표준 점수의 비밀이랍니다. 10월은 표준 점수가 4월 대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거의 한 7점 가까이 상승했죠. 그럼 표준 점수에서 1등급 컷 점수가 4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4등급, 5등급 컷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평균이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평균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에서 100점이 정확하게 평균을 맞은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을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비전문가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표준 점수 100점이 정확히 평균을 맞은 학생이라는 사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등급이 상위 40%, 5등급이 상위 60%입니다. 정확히 가운데 평균이, 즉 전체 100명 기준으로 50등한 학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등급 컷이 105점, 5등급 컷이 95점. 평균이
50% 전체 인원의 정확히 50% 되는 학생이 평균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평균보다 잘 본 학생과 못 본 학생들이 반반이라는 얘기죠. 근데 7월 달에 가면은 어느 쪽으로 4등급 코스 쪽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월에 가면 더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과 학생들은 100명 기준으로 50등에 위치한 학생들의 점수가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위권 학생의 점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 평균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4월 대비 7월, 7월 대비 10월, 그리고 수능에서 더 위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능을 볼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전문적인 얘기지만 그냥 간단히 봐보십시오. 원래 정상적으로 이쪽이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정확히 50%에 오고요. 그리고 평균보다 작은 학생 비율이 절반, 그 다음에 평균보다 높은 학생 비율이 절반입니다. 평균 주변에 인원이 많죠. 그 다음에 고득점이나 저득점 학생 비율은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분포랍니다. 자, 근데 4월에 이런 분포에 시작해서 10월로 가면은 이과 학생들은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점수가 오히려 위쪽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점수가 이쪽이 이렇게 더 이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쪽이 얇아지고. 즉, 평균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이쪽에 인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쪽보다요. 평균보다 많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50등 한 학생의 위치가 평균보다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권 학생 쪽이 비율이 훨씬 더 하위권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연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하위권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이런 특징이 자연계의 기본 특징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4월, 7월, 10월 결과만 살펴봤습니다. 4월의 평균 점수가 41.7, 표준 편차가 26.6입니다. 35.6, 21.7, 평균이 떨어졌죠. 즉 4월보다 7월에 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점수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사실입니다. 이과의 경우는 평균이 올라갈 때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그죠? 전체적인 학생들 점수가 올라가지만 아래 성적들이기 때문에 점수 분포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보니까 어려울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집니다. 이 얘기 뭡니까?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중하위권에 제가 볼 때는 하위 60% 이상이 고정 변수란 얘기입니다. 공부 안 한 얘기입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거의 점수가 일정한 학생들이 거의 수포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그동안 문과 학생들은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꼴빵 거죠. 그렇죠? 등급 맞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기본 등급 3등급, 2등급은 나오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은 3등급 나온 학생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문과 학생들은 고정적인 하위권의 상수가 존재함으로써 점수가 얻기 쉬웠어요. 그죠? 즉 등급 얻기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점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집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의 점수가 아래쪽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10월은 39.8 조금 올라갔죠? 근데 표준 점수 약간 올라갑니다. 이걸 갖고 일반화시킬 수는 물론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대체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분포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4, 5등급 컷인데요. 4등급 컷 점수의 표준 점수가 105점, 88점. 그 다음에 104점, 88점, 104점, 89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0%의 표준 점수가 104점, 60%의 표준 점수가 89점이라면 정확히 50%, 100명 중에 50등 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대략적으로 환산해도 96에서 97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평균 점수보다도 50등 한 학생의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문과 학생들의 하위권 학생 비중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정상적인 정확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의 대칭적인 분포가 아니라 문과 학생들은 평균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에 대거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의 인원보다 이쪽에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잘하는 학생 비율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이하의 학생들, 즉 거의 수포자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 보십시오. 평균 점수가 35점에서 42점 사이를 분포합니다. 자, 2점짜리 3개, 3점짜리가 14개입니다. 이거 다 맞으면 48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48점, 3점까지 다 맞았을 때 48점인데 평균 점수가 이 상태에서 분포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풀어낸 점수는 30점 내외란 얘기입니다. 30점 내외란 얘기는 사실은 3점짜리도 절반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 아주 쉬운 문제 정도만 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특히 문과 수학은 굉장히 망가졌구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60에서 70%의 입학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거의 손을 놓고 있구나. 이 얘기는 무엇을 반증합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수업 현장에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수학 교육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이 정도로 망가졌는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문과 수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오늘 얘기의 결론 쪽은 뭡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쳐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포조차도 사실은 과 문제, 문과 문제, 전체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형의 이과 학생들이 봤던 문제가 나형, 문과 학생들이 봤던 문제보다 공통교과에서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같이 나왔던 문제에서 나형은 4점 출제하는데 가형은 그 문제가 3점인 경우도 그동안 허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도에 고2 학생들은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문과, 이과가 똑같은 문제의 평가도 같이 된 모의고사를 그동안 2학년 내내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2020년 11월 모의고사 결과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 2020년 11월에 봤던 고2 수학시험의 1등급 137입니다. 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형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컷이 103점, 그 다음에 5등급 컷이 89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중위권 정확히 50등 하는 학생의平均점수가 9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야? 가면 갈수록 수학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문과, 이과 학생들이 결합해서 보는 시험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분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평균이 40점, 표준편차 25.6입니다.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결합됨으로써 이제는 문과 학생들의 상위권 비율이 이과 학생의 상위권 비율보다 절대적인 점수 기준으로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합함으로써 상위권은 이과 학생들이 채우고 있고요. 하위권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채움으로써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표준 편차보다는 훨씬 더 커졌죠, 그죠? 근데 평균이 40점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과 학생들만 따로 평균을 내보고 문과 학생들만 따로 평균을 내본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과 학생들의 평균은 이 상태입니다. 문과만 따로 했을 때, 그죠? 이 상태라면 이과 학생들의 평균은 여기다 훨씬 높은 데서 위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문과 학생들이 상위권, 최상위권이나 봤던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봤을 때 그 학생은 끼케야 이과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미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변수는 제외한 겁니다. 이과 재수생 학생들, 이과 반수생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평균 점수가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치? 상위권 학생의 포션이 비율이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학에 있어서 자연계 학생의 경우는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의 상위권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유입되면은 더더구나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4% 이내의 1등급 컷 비율을 갖고 있던 학생이 문이과 통합을 하면 당연합니다.
4% 비중이 1%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즉 문과 학생들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이과 학생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등급 맞기가 이미 어려워지죠. 선택교과 26점을 제외하고 공통교과만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런 공통 문제형 평가 기준이 자연계열 학생, 인문계열 학생을 평가할 때 어찌 보면 공통교과에서는 당연히 공정한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분리해서 평가하던 방식이 통합평가로 바뀌면서 생기는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재수생 학생들은 아마 깜짝 놀라 자빠질 겁니다. 2021년도에 들어가서 2022학년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고3 때 또는 그 이전에 받았던 예측했던 등급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수학이 망가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제대로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조차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수업 현장에서 좀 애들을 사랑을 받고 대하고 애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